어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네요. 성착취, 채권 추심 두 가지가 합쳐졌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SNS로 이제 불법 사채 문의를 하는 거죠. 저축은행이나 정식 허가받은 대부업체가 아니라 무허가 업체에 돈을 빌리는 거죠. 20만 원 빌렸어요. 무담보로 20만 원 빌렸는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지인들의 연락처를 달라. 요걸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20만 원 빌렸는데 연체료가 시간당 2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만 원 빌렸는데 한 시간에 20만 원씩 두 배씩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자가 너무 많다 못 갚겠다 하니까 상환 기간을 늦춰줄 테니까 나체 사진을 달라. 자기 동생 초등학교까지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대로 자기 나체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갚으면 지인들에게 아까 전화번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또는 뭐 원래 줬던 사진에서 누드 사진을 합성해서 이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이 된 거죠. 피해자 부모님하고도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이 있다. 내 친구들이 지금 다 돌려보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라. 부모님한테도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젊은 여성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SNS에 친구 리스트가 있잖아요. 돈을 20이든 100만 원이든 빌려줄 때 요 친구 리스트 요런 거를 인지를 삼아서 팔로우되어 있는 지인들한테 전부 태그해서 이제 유포를 다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 돈 안 갚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망신주기를 다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2021년에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 보면 2021년 7월에 우리 몇 해 전이죠. 그 대부업이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내려왔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23년 1월 올해 초 기사인데 대부업들이 잇따라 대부업을 중단한다 이겁니다. 13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신규 대출액이 80%나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00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있었으면 이제는 20밖에 안 빌려준다 그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부업체는 수신 기능이 없어요. 수신이라 하면 돈을 예금받는 기능을 말하거든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잖아요. 예금 받고 돈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금 받은 돈으로 빌려주는 거니까 그 가운데 마진을 받아먹고 사는 거지. 예금 금리는 2%만 주면서 대출 금리는 5%를 준다 그러면 3% 마진이 남잖아요. 그게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업체는 수신 기능이 없잖아요. 이 예금을 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대부업은 무슨 돈으로 빌려주겠어요? 대부업 사장이 돈이 있어봐야 뭐 얼마 있겠어요? 대부업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려와서 빌려온 돈을 빌려준다 이거죠. 근데 대부업이 빌려오는 차입금리가 원래는 2022년 초만 해도 5%였는데 23년 초에 1년 만에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부업이 은행에서 빌려오는 차익금리가 8.6%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면 채무자가 돈을 떼먹거나 회생 파산을 해서 탕감을 받으면서 대손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8에서 10%야. 그리고 대부업이 자기 정규직 직원으로 대부 영업을 하는 게 벅차잖아요. 대부업도 대부를 팔아서 이자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이 대부를 팔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대부 중개업자한테 영업을 맡긴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3%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업이 100이라는 돈을 빌려준다고 봤을 때 빌려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를 8.6을 줘야 되고 이 100 중에 떼이는 돈이 10이고 광고업자한테 3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미 이게 20이야. 이게 이미 20을 넘는다 이 말이죠. 대부업자의 최고 금리가 20%인데 대부업자의 생산 원가는 20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지. 얘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되면 장사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대부업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업자들이 대부를 내주고 이자를 받을 건데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한 7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2022년 12월 신규 대출액이 780억 원으로 22년 1월 3,846억에 비하면 80%가 줄었지. 원래 한 달에 한 4천억은 대출이 나왔는데 이게 800억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지금은. 3,200억치 항상 받던 대출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대출을 받냐? 원래는 한 달에 3만 1,000명은 대출을 받아갔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10,000명밖에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만 명이 대출 받아야 할 3,200억은 어디에서 그 돈을 빌리느냐? 이게 문제가 21년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면서 대부업체의 그 수익률, 마진이 박해졌는데 근데 심지어 그 사이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가지고 오는 돈의 금리는 급등하는데 내가 고객들한테 받는 이자율, 수익률은 낮아져 버리니까 대부업들이 장사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출해주는 비율이 80%가 줄어버렸다. 뭐 그런 말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3만 8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에서 돈을 못 빌리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됐다. 여러분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 중에 그 대부업법에 따르면 돈을 빌릴 때 그 대부 계약서에 대부업 명칭, 뭐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정확한 주소 요거를 다 이제 실명으로 이렇게 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빌린 것 중에 혹시 뭐 ABC 대부인데 빌려주는 사람이 정확한 대부업 명칭을 말해주지 않고 사업자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뭐 이과장, 김팀장 이런 식으로 대부폰 가짜 번호를 알려주면서 가명을 알려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말만 대부지 여기 불법 사금융입니다. 정식 등록한 대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식 상호, 사업자 번호, 정식 계약서 다 제시를 합니다. 3만 8천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됐다. 치솟는 금리에 더는 못 버틴다. 그래서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급전대출 알아보고 전화했더니만 이자가 이제 연 400%가 나오는 거지. 24%가 높다고 20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기준에선 돈이 안 된다고 대부업들이 장사를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서민들은 400% 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채 쪽으로 쫓겨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대부업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 있죠. 아프로 파이낸셜. 얘들도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2위 업체 리드코프도 신규 대출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그러니까 80%를 줄여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대출을 해주는 액수를 낮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를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국회가 거부를 하겠죠. 금융당국은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부업 최고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대부업들이 대출을 한도를 자꾸 줄이고 상대적으로 취약차주를 빼고 그래도 좀 갚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자꾸 빌려주니까 요 취약차주는 도저히 돈을 빌릴 데가 없잖아요. 금융당국에서는 이걸 아니까 금리를 좀 더 높게 해주자 이런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국민들 표를 인식해야 되니까 뭔가 금리 높이면 뭔가 꼭 고리대금업자 같고 사채업자 같고 뭔가 나쁜 기분을 주고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걸 거부하면서 최고금리를 못 낮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업이나 대출업계가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이 회복이 안 되고 취약계층은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400%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채 이쪽 금리로 내몰리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채권자 추심이나 독촉이 걱정된다는 그런 채무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직 이제 독촉을 안 겪어보셔서 그런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법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상금융이 대부업이잖아요. 명칭만 대부업인 가짜 대부업 말고요. 진짜 대부업 등록한 대부업들은 대부업 법에 따라서 대부업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뭐 손해배상, 징역 이런 처벌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대부업들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같은 거 받으면 법을 잘 지킵니다. 이제 채무자들이 힘들게 하는 거는 말만 대부업이지 대부업 등록이 안 된 불법 사채, 일수, 이름만 대부인 사람들, 등록한 적이 없는 대부업자들 있죠. 무등록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왜 무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할까요? 그냥 뽑아먹겠다 이 말이죠. 내가 단속 맞는 그날까지 빌려주고 바짝 뽑아먹겠다 그런 마인드니까 아예 그냥 대부업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나 대부업법상 규정들, 채권초시법 규정들을 아예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거지. 처음부터 불법으로 되는 데까지 돈 바짝 벌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죠. 등록도 안 했는데 영업정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최대한 갈궈서 최대한 뽑아먹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영업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빌린 정식 은행 캐피탈 그리고 대부업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률에 따른 보호를 잘 받을 수가 있고 대신 사채 일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변호사하고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대응까지 잘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체 사진을 받고 그 추심했던 정착취 추심 사건이 어떻게 됐냐.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게 이유가 화려한데 보시면 이거 누가 자발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뭐 이런 걸 이유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내렸다 그러죠. 고소를 많이 해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슨 분위기인지 이해가 돼요.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제 나체 사진이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간 거냐 얘기하니까 말을 했겠죠. 우리가 직접 찍어서 보내줬다. 아니 그럼 본인이 동의해서 보낸 거니까 뭐 형법상 뭐 성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 안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를 했겠죠. 우리 경찰 선생님들도 워낙 바쁘시니까 일일이 다 조사할 그 시간이 없었겠죠. 경찰 조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막 횡설수설하면서 뭐
사진 찍어 보냈다 그러면 경찰 답변은 그 누가 찍어 보냈는데요? 거기서 몰래카메라 찍은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손 묶어 놓고 찍었어요? 아닌데요. 내가 직접 찍어서 보냈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면 직접 찍어 보냈으니까 불법은 아니네. 뭐 이렇게 끝났겠죠. 이런 상황은 이렇게 고소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돈 20만 원 빌려준 걸 가지고 이자 제한법을 위반해서 어떻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누드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또는 뭐 형사상 공갈죄에 해당하고 협박죄에 해당하고 강요죄에 해당하고 채권추심법의 몇 조 몇 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니까 관련 조항들을 적시해서 제시를 해주면서 증거들을 첨부해서 딱 꽂아가지고 재판 서류 보이시죠? 이렇게 딱 만들어서 경찰한테 보내줘야 돼. 경찰이 딱 넘기자마자 맞네 이거 진짜 법률 위반했네 이런 느낌이 딱 들게. 그래야 이게 수사를 똑바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준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아무 증거도 자료도 없이 가서 횡설수사를 해버리면 경찰 선생님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뭐 일일이 다 조사하고 이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다. 조사가 똑바로 안 될 때도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저렇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돈을 대신 갚아라. 저런 식으로 오바해서 무리해서 뭔가 가학적으로 돈 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저런 돈 갚으라는 협박 강요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채권추심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채권추심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업법상 등록된 대부업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사람도 전부 채권추심자에 해당해서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불법 사채 일수꾼들 다 해당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법에서 보여준 첫 번째가 변호인 선임되면 채무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연락하라 그겁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부르죠. 채권추심법 제8조의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또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방문하거나 말글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찾아가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글 음향이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거 의미하거든요. 찾아가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우편물 보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채권 추심이 피곤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딱 받아버리면 그 뒤로는 추심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금지명령 들어오기 그 전까지 기간은 대리인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채권 추심자한테 송달을 해버리면 채권 추심자는 이제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연락해야지 채무자한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제 대부업자들 얼굴 볼 일 없는 거죠. 채권 추심법의 두 번째 기능, 가족 동료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 2.3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소재나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이럴 때를 제외하고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글 음향은 도달하게 하면 안 된다. 관계인이라 하면 가족, 직장 동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채무자의 소재나 전화번호 물어보는 거 빼고는 이 사람들한테 말 걸지 말고 찾아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대부 계약할 때 소재나 연락처는 이미 다 알려주잖아요. 연락처가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찾아가서 직장 동료를 찾아가서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전화번호하고 소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말 걸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